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DSP를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시험, 죄송합니다. 자, 시험을 치기 한 일주일 전인데요.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어느 정도는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문제들에 대한 숙달,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틀렸던 문제들을 오답노트를 통해서 관리하고 공부하는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매일 한 3시간씩 또는 4시간씩 집중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오늘부터는 사실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면 좋죠. 3시간보다는 한 4시간 이상 공부를 좀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일주일이 가장 우리한테 소중하죠. 소중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119 카톡 오픈방을 개설을 했었는데 오픈방에 합격 기원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서 오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카톡 방을 어떻게 들어와야지 되는지 몰라 하셔서 제가 카톡 오픈방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바꿔서 ADSP119라고 이제 바꿔서 이제 오픈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가 한 2주 전부터는 거의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이제 질문들이 올라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대답을 해 드리고 또 문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 드리는 그런 형태로 카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궁금했던 사항들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또는 어려운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제일 좀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을 저희가 이 ADSP 민트 책으로 뭐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민트 책에서 25년도 최신 개정판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가급적이면 데이터드 PT라는 툴을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드 PT에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책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볼 때 해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설을 많이 넣어 보려고 뭐 상당히 요약해서 표현을 해 놓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보기별로 왜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데이터 PT에 들어가면 저희가 비기봇이라는 LMM 을 통해서 저희만의 그 LMM 챗봇을 활용을 해서 어떤 부분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이번 주부터는 주로 이제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이제 바람직하고요. 문제를 풀어 보시고 문제가 틀리는 문제들이 있으면 여기 합격 마법 노트에다가 체크를 꼭 해주세요. 체크를 해주시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뭐 몇 번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뭐 왜 내가 헷갈려 했는지를 조금 노팅을 해 놓고 시험 치기 바로 1시간 전에 시험장에 가서는 딱 이것만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얇게 제가 책에다가 이렇게 별지로 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꼭 잘 활용을 하셔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방식도 그전에는 이제 내용을 보고 책을 먼저 한번 보고 동영상 강의를 여기 동영상 강의가 이제 유료 동영상 강의들을 요약을 해서 16시간짜리로 이제 제가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꼭 나와야 되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항목들만 이렇게
동영상으로 16시간짜리를 편집해서 각 챕터별로 QR을 찍으면 공부하실 수 있도록 넣어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실 때 한 달 전부터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용과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공부하고 핵심 개념 체크 문제도 풀어보고 그리고 챕터가 끝날 때마다 예상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해서 한 챕터 과목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자연스럽게 내용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틀리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앞쪽으로 내용을 다시 뭐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동영상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로 많이 틀리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가서 QR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효과적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공부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전공이면서 이런 쪽으로 우리 쪽으로 이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일주일 전부터 뭐 이렇게 준비해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문제들 쭉 풀어보시면서 틀린 문제들 위주로 해서 앞에 내용을 확인하고 동영상 강의를 보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빠르게 효과적으로 진도를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한 달 전에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거를 라이브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우리가 챕터별로 어떤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 요 앞에 유튜브 영상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참조를 하시고 오늘은 바로 모의고사 그리고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어떤 유형의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이 만들어지는지 많이 나오는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가 1, 2, 3회가 있는데요. 이 모의고사 1, 2, 3회 중에서 오늘은 모의고사 1회와 2회에서 주로 많이 좀 중요하게 저희가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기존에 시험 나왔던 최근 4년치 뭐 문제들을 해서 그 중에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하고 유형이 약간 비슷하게 문제들을 수정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뭐 몇 회에 나왔던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뒀고 각각의 출제 빈도가 어느 정도나 많이 나오는 문제인지 그리고 난이도는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인지들을 같이 문제마다 넣어 드렸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풀어 보시면서 좀 이게 어려웠던 문제구나 쉬웠던 문제구나 나도 어렵게 느껴지는구나 나는 이 부분을 어려운 문제지만 잘 풀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하는 거에 조금 덜 공부하고 남들이 쉽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문제가 어렵다 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체크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들을 총 3회를 만들었는데 3회에 나오는 유형이나 문제들은 최신 기출 문제들을 기반으로 해서 유형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게 해뒀고요. 자, 모의고사 1회부터 한번 쭉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화면에 지금 시간이 안 보이니까 모니터를 좀 치워주시고요. 저희가 1회 하고 한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계속 이해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1회부터 볼게요. 자, 모의고사 1회에서는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보시면 빅데이터 시대에서 데이터를 많이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 혁신을 시도하거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에 유리하다. 다음 보기 중 이러한 속성에 부합하기 위해 어려운 기업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1번 신용카드 회사, 2번 여행회사, 3번 B2B 기업, 4번 이동통신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B2B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정답이 2번이 될 거고요. B2B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빅데이터 시대에 좀 경쟁력이나 생산력 향상이 힘드냐 하면 B2B는 거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실은 일반 고객들보다 숫자가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해봐야 실제 뭐 몇천 개에서 몇만 개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전체 기업들, 우리나라 총 기업 개인 사업자를 포함해서 뭐 200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모든 그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고객들을 많이 다 모았다 하더라도 200만 개의 기업밖에 없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1과목의 경우에는 대부분 거의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들이 많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 문제라든지 핵심 개념 문제라든지 체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다 풀어보고 지금 모의고사나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거의 대부분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이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답을 체크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운 그런 문제이죠. 난이도 3개가 아니라 난이도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공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중 빅데이터의 가치 산정이 어려운 이유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1번 전기차 배터리 충전 정보를 충전소의 최적지 선정과 같은 2차 목적에 활용할 수 있다. 2차 목적에 활용할 수 있다. 2번 은행 대출 심사 알고리즘 작동 원리의 이해가 어렵다. 알고리즘 이해가 어렵다라는 거죠. 3번 구글 검색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데이터의 반복적 재사용을 할 수 있다. 데이터의 반복적 재사용 뭐 이런 거죠. 4번 독자의 전자책 독서 순서 정보가 있다면 이 저자가 글 쓰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으로 정답을 이제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의 가치 산정과 관련해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데이터의 활용 방식입니다. 데이터의 활용 방식. 데이터의 활용 방식이 데이터를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어떤 목적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막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재사용성, 재조합성 또는 다양한 목적으로 데이터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가치가 이게 100억짜리인지 10억짜리인지 100억짜리인지를 산정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1번이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는 3번도 활용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2번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 창출. 새로운 가치 창출. 이 지금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독자들이 전자책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제 보관을 하면서 이제 책을 새롭게 이제 활용을 할 때, 쓸 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어떻게 고객들이 잘 읽어내려갈 수 있도록 쓸 것이냐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떤 기존에는 찾기 힘들었던 새로운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2번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분석 기술의 발달. 기술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는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암을 췌장암이나 이런 것들 치료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10년이나 20년이나 시간이 지나면 빅데이터 분석 기술도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췌장암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그런 AI 모델들이 점점 더 발전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가치를 또 창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쌓아두고 있는 췌장암 사진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그런 사진들이나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고리즘이 어렵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어려워서 우리가 췌장암을 이해하는 알고리즘을, 기술들을 꼭 이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꼭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는지를 이제 관측하면서 이런 알고리즘들이 새롭게 나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데이터에다 적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꼭 그 알고리즘들을 완벽하게 다 이해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2번이 사례로 보기 어려운 내용으로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예. 사물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 인터넷 시대를 빅데이터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다음 중 사물 인터넷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1번 모든 것의 데이터화, 2번 서비스 지능화, 3번 분석 고급화, 4번 정보 공유화.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이겠죠. 예. 빅데이터 시대에 IoT 기술의 발전이 빅데이터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IoT 기술이나 저장 도구 기술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빅데이터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IoT 기술들이 사물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네트워킹, 언제 어디서나 이 사물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IoT. 이 IoT 기술은 결국은 모든 물건들에다가 센서를 달고 어떤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것들을 달아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의 어떤 데이터화가 사물 인터넷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0번 문제는 데이터 분석 직무에서 기술적 스킬과 함께 소프트 스킬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기술적 스킬이라는 게 하드 스킬을 말하는 거겠죠. 예, 다음 중 소프트 스킬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골라라. 기존에는 이런 문제 유형들은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소프트 스킬 쭉 보여주면서 하드 스킬인 거를 찾는 문제, 이런 형태의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문제 유형이 이렇게 보기들을 쫙 나열을 해주고 이것들 중에서 맞는 것을 모두 고르거나 틀린 것을 모두 고르는 이러한 형태로 유형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문제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형들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이런 유형들이 변화들이 좀 많아졌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10번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가, 문제 해결 능력. 나, 프로그래밍 능력. 다, 데이터 분석 능력. 라, 커뮤니케이션 능력. 마, 비판적 사고. 여기에서 프로그래밍 능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이 하드 스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예, 하드 스킬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세 가지들은 소프트 스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하드 스킬인지 어떤 것들이 소프트 스킬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유형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뭔가요? 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1과목 모의고사 첫 번째 1과목을 이제 했고요. 풀어봤고 2과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과목은 여러 가지의 유형들 중에서 첫 번째로 제가 11번 문제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과 분석하고자 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고 했었죠. 예, 자주 나오는데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네 가지 박스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우리가 문제 자주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들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에 다시 한번 더 설명하려고 이거는 하는 거고요. 여기에 OS에다가 ID를 부착하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좀 편리합니다. 예, OS에 ID를 부착해라. 그래서 대상이 있고 방법론을 알면 옵티마이제이션. 그죠? 대상이 있고 방법론을 모르면 예, 대상이 있고 알면은 옵티마이제이션, 있고 모르면 예, 솔루션을 찾아야 되고요. 대상을 잘 모르고 방법론만 알고 있다. 그러면 인사이트를 찾아야 되고 둘 다 없다라고 하면 디스커버리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OS에 ID를 부착해라.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쉽게 기억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정답은 문제 1번 분석 대상을 알고 방법을 모르면 솔루션을 이용해야 된다. 분석 대상을 알고 방법을 모르면 솔루션을 이용해야 된다. 예, 맞죠? 분석 대상을 모르고 분석 대상과 방법을 모르면 분석 대상과 방법을 둘 다 모르면 뭘 해야 돼요? 예, 디스커버리를 해야 되죠. 인사이트가 아니라 디스커버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분석 방법만 알면 어떻게 되냐? 분석 방법만 안다. 분석 방법만 안다. 여기서 분석 방법만 알고 모른다. 라고 하면 뭐예요? 인사이트를 찾아야지 되는 거죠.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분석 대상과 방법을 둘 다 안다. 라고 하면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풀이 문제들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표준화 활동은 한번 설정되면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없다. 이거 뭐 누가 봐도 틀렸죠? 예, 누가 봐도 틀린 내용입니다. 2번 데이터 표준화는 상호 검증이 가능하도록 검증 프로세스를 포함해야 한다. 예,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3번 계속 볼게요. 데이터 저장소 관리에서는 반드시 시스템과 분리된 저장 장소로 운영해야 한다. 이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꼭 반드시 뭐 이런 거 보죠. 예, 이런 말 나오면 좀 틀릴 확률이 높죠. 예.
데이터 표준화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 언어로만 명령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 이건 필요 없습니다. 특정한 언어,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페이지 154페이지를 보시면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154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3번도 한번 볼게요. KDD 분석 절차 중에 아래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KDD의 분석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분석 목적에 맞게 데이터의 변수를 생성하고 선택하고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한다. 변수를 생성하고 선택하고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거나 뭐 하는 그런 형태를 어느 단계라고 하느냐? 데이터 변환 단계이죠. 데이터 변환 단계입니다. 데이터 선택 단계는 뭐죠?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이런 거에 맞는 데이터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까지가 데이터 선택이고요. 그죠? 데이터 전처리는 이 분석한 데이터에서 뭐 이상치라든지 결측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잡음이나 이런 것들 재개한 단계가 전처리 단계이고, 지금처럼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전처리된 데이터들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뽑아내고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고 또 데이터를 분할하고 또 중요한 변수가 있으면 그것들을 파생 변수나 이런 거 유학 변수들을 뽑아내는, 그래서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는 이런 단계가 다 데이터 변환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번 문제를 좀 볼게요. 18번 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주로 지금까지는 여기 데이터 분석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데이터 준비도와 성숙도를 묻는 그런 문제들이 매 시험 문제마다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매 시험 문제마다 나오는데 기존에는 분석 준비도와 관련한 내용들을 쭉 나열해 놓고 여기에 같은 분석 준비도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이런 것들이 문제에 많이 나왔거든요. 성숙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산, 또 활용 단계, 확산 단계에 주로 이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활용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들 중에서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데 지금은 아예 어느 단계에 대해서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쭉 표현해 주면서 서로 다른 수준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문제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보다는 조금 더 브로드한 형태에서 내가 문제를 찾아내야 하는 2차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1번 분석 COE 조직이 운영된다. 분석 COE 조직이 운영되는 건 확산 단계입니다. 그죠? 확산 단계. 전담으로 분석하는 전담 부서가에서 분석을 수행한다. 이건 활용 단계죠. 활용 단계. 분석 기법을 도입한다. 이것도 활용 단계. 관리자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이것도 활용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활용 단계이고 분석 COE 조직을 운영하는 거는 이 분석에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하고 확산하는 그런 단계에서 사용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 준비도하고 분석 성숙도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최근에는 더 집요하게 끄집어내서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체크해서 공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2과목도 한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 3과목에 대해서 좀 한번 볼게요. 3과목은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3과목이 1장, 2장, 3장, 4장,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4장과 5장이죠. 1, 2, 3장은 문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이 모자라신 분들은 1, 2, 3장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죠? 그 정도로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딱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3과목 3장에서 결측치와 이상치를 묻는 문제, 이 부분이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은 꼭 나옵니다. 그래서 3과목의 3장은 결측치하고 이상치를 반드시 체크해서 보시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된다 라고 지금 시간이 모자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고 3과목 4장의 통계 분석 부분은 기초 통계 부분, 그리고 확률 분포, 회귀 분석 이전까지도 문제가 많이 나와요. 회귀 분석 이전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조금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동영상 강의를 한번 쭉 보고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면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이상치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과목의 3장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틀리도록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상치를 찾는 것은 데이터 분석에서 전처리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데 검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다음 중 상자 그림을 이용해서 이상치를 판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IQR은 Q3-Q1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범위를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X라는 그 데이터가 이 범주 밖에 있으면 이상치다 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놓은 산식이죠. 그래서 first 쿼타일과 third 쿼타일, 1, 4분위 값과 3, 4분위 값이 안에 몇 퍼센트 데이터가 있나요? 50% 데이터가 있죠. 1, 4분위과 3, 4분위니까 그 50% 데이터의 바깥쪽에 있는 데이터들의 범위를 규정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퍼진 범위를 규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 IQR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IQR은 뭐냐? 4분위 범위죠. 4분위수 범위. 그래서 3, 4분위 값에서 1, 4분위 값을 뺀 그 범위에다가 1.5배만큼을 더 곱한 거예요. 그래서 3, 4분위 값에서 1.5배한 IQR보다 밖에 벗어나 있으면 이상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1, 4분위 값보다 작은데 마이너스로 해서 작은데 IQR보다 1.5배 이상 더 작은 그런 범위의 값을 벗어나면 우리는 그걸 이상치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2번 평균으로부터 3표준 편차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은 비정상이라고 규정하고 제거한다. 우리가 상자 수형 그림에서 여기에 1.5배라는 거, 그리고 3배 라는 것들이 쓰이고 있고, 어떤 경우는 3배도 쓰일 수 있습니다. 3배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활용하는 경우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퍼진 것들을 계산하기 때문에 보통 3시그마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5시그마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1.5시그마는 되게 작습니다.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1.5는 표준 편차를 적용할 때는 잘 쓰지 않아요. 보통 표준 편차를 쓸 때는 3시그마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3시그마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보통 1000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1000개의 데이터에서 한 1.5개 정도 밖에 있다. 1.5개 정도 작게 있다. 이런 경우가 이제 3시그마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0개 중에서 앞에 1개, 뒤에 1개 정도는 이상치로 보자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적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비정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제거한다. 이게 좀 잘못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데이터들이 아무리 이 범위를 우리가 규정해 놓은 그 범위 내에서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데이터의 특성들을 감안을 해서 삭제를 하거나 뭐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두 다 제거를 해버릴 필요 없죠. 데이터가 작은데 뭐 이상치가 있다고 이걸 다 제거를 해버리면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너무 작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예,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상치는 변수의 분포에서 벗어난 값으로 상자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예, 우리가 이 내용을 지금 1번 보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상치는 분포를 왜곡할 수 있으나 실제 오류인자인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거 여부는 실무자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뭐 제가 신용평가 모델도 개발을 해보고 아니면 뭐 가치평가도 해보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분석 전문가이고 실제 그 도메인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항상 그 도메인 전문가들한테 이 정도의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것들을 이상치로 제거해도 되겠냐 아니면 관리해도 되겠냐라는 것들을 항상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자, 최근에는 또 확률 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3번 문제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다음 중 확률 분포, 아래와 같은 확률 분포를 갖고 있다. 아래와 같은 확률 분포는 어떤 확률 분포죠? 2, 4년 확률 분포죠. 예, X가 다 1, 2, 3, 4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각각의 fx, 뭐 px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값이 확률 다 합하면 1이 된다. 이게 확률 분포표죠. 이 확률 분포표는 이산형 확률 분포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의 y가 아니라 이 x죠. 예. x의 평균값을 구해봐라. 확률 변수 x의 평균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산형 확률 분포에서의 그 평균을 계산하는 거, 이산형 확률 변수에서의 평균값의 기대값을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죠? x 곱하기 p의 x들을 다 더한 것이 방법이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1 곱하기 0.5 더하기 2 곱하기 0.3 더하기 3 곱하기 0.2 뒤에 4 곱하기 0이니까 그죠? 4 곱하기 0 이거는 없어지는 거고 자, 그러면 0.5 더하기 0.6 더하기 0.6 이렇게 되면 뭐죠? 1.7이 되겠죠. 예,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는 나옵니다. 근데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그런 문제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는 구하는 산식 정도를 물어봅니다. 산식 정도를 물어보는데 뭐죠? 산식이 A에서 B까지다 라고 하면 X의 fx, dx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는 이러한 형태로 평균을 구한다 라는 것만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 계산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적분하는 것까지 나오면 그건 사기죠. 예. 자, 24번 한번 볼게요. 24번도 이 문제가 최근에 자주 나옵니다. 이 문제가. 최근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오분류표를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전 확률, 사후 확률을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확률을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볼게요. 네, 칠판에다 좀 쓰면서 해볼까요? 자, 먼저 문제 한번 볼게요. 신용평가 시스템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신용 불량으로 진단된 사람이 실제로 신용 불량일 확률을 계산하시오. 이게 먼저 내용부터 볼게요. 아래 내용을 보시면 전체 중 실제로 신용이 불량한 사람이 15%, 실제로 신용이 디폴트인 사람이 15%, 0.15. 자, 신용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신용 불량이라고 분류한 사람이 신용평가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신용 불량이라고 테스트에서 나온 사람이 0.25.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신용 불량인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신용이 불량인 사람들 중에서 신용 불량으로 평가받은 사람이 뭐죠? 예, 0.8이라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건 뭐예요? 풀고자 하는 건 실제로 신용이 불량으로 진단받은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신용이 불량인 사람은 뭐냐? 이렇게 해서 조건부 확률로 이거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로. 자, 그러면 이 조건부 확률 수식은 여러분 저희 책에 나이브 베이지안 쪽에 제가 조건부 확률 수식을 표현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브 베이지안 쪽 챕터를 찾아서 보시면 이 수식이 있는데 보면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부 확률 수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이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15 곱하기 0.8 그리고 0.25로 나눠주면 되죠. 네,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0.3, 0.5 이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5분의 20 0.5에 0.24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되면 값이 얼마 계산될까요? 0.48 정도 되겠죠. 곱하기 하면 0.48이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건부 확률로 이런 문제들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조건부 확률의 이 식이 기억이 안 나. 예? 이 식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오분류표를 만들어 보시면 돼요. 오분류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실제로 값과 테스트를 한 값이 있습니다. 예측을 한 값. 오분류표는 항상 좌측, 우측이 위에와 세로축과 가로축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1이냐 0이냐 1이냐 0이냐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디폴트인 사람들이 15%, 25%, 80%다라고 했는데 이거 다 곱하기 그냥 100을 곱하면 전체가 합계가 100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랬을 때 요 디폴트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5명이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25명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실제 디폴트이면서 테스트에도 디폴트로 나온 애가 몇 명이에요? 80%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80%예요. 디폴트이면서 진짜 디폴트이면서 T로 선택된 사람이 이거에 80%니까 15에 80%면 얼마예요? 15 곱하기 0.8 하면 12명이 되는 거죠. 예.
12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 몇 명이에요? 3명이 들어가는 거죠. 자, 12명에서 25명에서 12명이니까 몇 명이 들어가야 돼요? 13명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지금 문제는 뭐예요? 신용불량으로 진단된 사람. 신용불량으로 진단된 사람들 중에서 신용불량인 사람. 이 사람의 확률은 얼마냐? 25에 12. 25에 10이니까 여기 뭐 0.4 곱하고 0.4 곱하면 어떻게 돼요? 1분의 0.48 되겠죠? 정답은 0.48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사전 확률을 찾는 문제이지만 사전 확률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꼭 오분류표를 활용을 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오분류표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또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래프들이 문제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꼭 거의 한 시험에서 이 그래프라든지 R 프로그램의 결과물들을 해석하는 문제가 한 5개에서 많게는 한 7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설하는 거, R 프로그램 해설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한번 볼게요. 25번 문제인데, 아래는 근로자의 임금과 교육 수준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죠. 예. 1번, 각 학년 수준.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뭐, 고등학교를 졸업했느냐,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했느냐, 컬리지를 졸업했느냐, 뭐, 그 이상을 졸업했느냐 하는 그 단계에 따라서 X가 이제 임금이죠. X가 임금입니다. X가 임금이고 여기 막대 그래프로 그렸어요. 이건 어떤 그래프일까요? 예, 히스토그램이죠. 히스토그램. X가 연속형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로 표현해 놓은 걸 히스토그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예, 히스토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그룹별로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서 보니까 어때요? 학력이 높아질수록 중심이 조금씩 커지죠. 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학력이 높으면 임금이 조금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문제는 뭐죠? 부적절한 것을 찾는 겁니다. 부적절한 것을 찾는 거. 1번, 각 학년 수준에 따라서 임금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 히스토그램의 이 세로축은 뭐예요? 세로축은 도수입니다. 도수. 그렇죠? 카운트예요. 카운트. 여기 요 사이에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를 카운트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시면 다시 2번은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예, 그런 경향이 약간 보이네요. 그렇죠? 예. 임금 보이고 3번 각 막대의 높이는 임금 수준을 나타낸다. 제가 금방 말했죠. 각 막대의 높이는 뭐예요? 사람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예, 임금 수준이 아니라 분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어드밴스드 디그리, 맨 마지막에 있는 어드밴스드 디그리 그룹의 임금 분포에는 이상치가 존재하는데 약간 이 부분이 이제 이걸 이상치로 볼 거냐 아니냐 하는 것들이 약간 애매할 수 있습니다. 애매할 수 있는데 확실하게 3번이 정답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답으로 하면은 3번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상치인지 아닌지는 다시 분석을 해 봐야지 됩니다. 분석을 해 봐야 되지만 뭐 이상치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범위인데 이런 것들은 눈으로 봐서는 좀 뭐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렇지만 명확하게 아닌 답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을 3번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예.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 명확하게 정답인. 그래서 문제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고요. 한 문제 정도 더 풀어보고 좀 쉴까요? 자, 26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싶게요. 지금 디폴트 데이터셋에 10,000명의 신용카드 데이터 고객들에 대해서 카드 대금이 연체 여부를 표시하고 이게 학생 여부를 같이 표현을 한 것들에 대해서 독립성 검증을 한 결과이다. 독립성 검증을 한 결과입니다. 이게 X1이 카테고리칼하고 X2가 카테고리칼한 데이터들이고 이 X1과 X2 간의 독립이냐 아니냐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연체 여부와 학생 여부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학생이냐 아니냐, 학생이 2,800명이고 학생이 아닌 사람이 이만큼 포함되어 있을 때 이 사람들 중에서 예, 이만큼이 학생이 아니고 이만큼이 연체 이력이 있고 연체가 아니다 이 말이겠죠. 예, 이렇게 돼 있을 때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디폴트와 스튜던트를 가지고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했고 결과물이 카이스퀘어 값이 이렇게 나오고 p-value가 0.00004 이렇게 나왔으니까 두 개가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겠죠.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1번 카이 제곱 검증은 범주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범주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거다. 맞죠? 2번 기무가설은 학생과 비학생의 연체율은 같다 이다. 이게 사실 이게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독립성 검증을 하잖아요. 독립성 검증의 기무가설은 학생과 비학생의 연체율은 서로 독립이다. 독립이다가 기무가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독립이 아니다가 대립가설이 되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이 잘못됐죠. 3번 학생과 비학생 간의 연체의 차이가 5% 유의 수준 하에 존재한다. 연체의 차이가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독립이다. 서로 독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잠깐만요. 유의 수준이 이것도 헷갈릴 수 있겠네요. 지금 이게 4번이 학생과 연체율이 서로 독립이다라고 했는데 유의 수준이 0.0004기 때문에 대립가설을 선택을 하게 되고 서로 독립이 아니다라고 나와야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확실하게 정답이 아니네요. 지금 2번도 사실은 기무가설은 서로 독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2번과 4번이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로 독립이 아닌 게 확실하기 때문에 4번이 확실하게 정답은 4번이 될 수 있고 기무가설도 사실은 이것도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연체율은 같다. 뭐 이건 동질성 검증도 사실 똑같이 하거든요. 동질성 검증에서 하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독립성 검증이기 때문에 이거 서로 독립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분이니까 11시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쉬셨습니까? 예, 금방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아까 지금 우리 독립성 검정이라고 해서 내용들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독립성 검정이라는 범위에서는 이 답이 두 개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정답이 4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이 제곱 검정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석이 동질성 검정이라는 것도 있고 독립성 검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동질성 검정과 독립성 검정을 할 수 있어요. 둘 다 카테고리컬한 데이터인 경우. X1도 카테고리컬, X2도 카테고리컬한 데이터들을 카이 제곱 검증을 해서 그 결과물을 우리가 해석할 때 독립성 검증을 통해서 해석할 수도 있고 동질성 검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는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귀무가설이 이렇게 나오면 독립성 검증으로 하면은 학생과 비학생들의 연체율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 맞아요. 확실히 맞는 건데 동질성 검정으로 하면은 학생과 비학생의 연체율은 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동질성 검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사실은 독립성 검정이 아니라 동질성 검정에 대한 귀무가설에 해당하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이제 명확하게 잘못된 것은 4번이 명확하게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요 실제 문제가 이렇게 이제 나왔다. 저희들은 이제 실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지금 보고 이렇게 문제를 올려놨는데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둘 중에서 반드시 틀린 문제, 더 틀린 문제를 꼭 체크를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중복 정답으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확실하게 틀린 걸 찾아주는 게 연습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갈게요. R 프로그램 해석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R 프로그램 해석하는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자, 30번 볼게요. 회귀 분석 결과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서머리 해서 LM이라는 함수를 썼죠. 예, LM이라는 함수가 이제 회귀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함수죠. 리니어 모델이라는 함수입니다. 여기에 y 변수가 되는 거고 타임이 x에 해당하는 변수인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웨이트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거를 종속 변수로 넣고 모델을 개발했다. 데이터는 치크 웨이트라는 데이터를 썼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 이 포뮬라를 통해서 서머리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 coefficients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단순 회귀 분석을 할 때는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단순 회귀 분석의 해설을 이걸 보고 하면 되고요. 자, 해서 볼게요. 1번 유의 수준 5% 하에서 타임 개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0. 이게 2의 마이너스 16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의 마이너스 16은 뭐예요? 이게 앞으로 16칸 간다는 말이죠. 0.000000이 0이 16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2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0.05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작죠. 0.05보다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5% 유의 수준 5% 하에서 타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잘못됐죠? 네. 잘못된 겁니다. 2번 독립 변수는 웨이트이고 종속 변수는 타임이다. 제가 설명했죠? 물결문이 뒤에 있는 게 독립 변수이고 물결문이 앞에 있는 게 종속 변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잘못된 내용이죠. 타임이 일씩 증가할 때 여기 타임에 대한 유의 수준이 유의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씩 증가할 때 에스티메이트 값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예, 정답은 3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R 스퀘어 값이 0.7007이고 그 R 스퀘어 값으로 모델에 대한 유의성을 판단하는 건 아니죠. 이 내용은 아닙니다. R 스퀘어 값은 뭐죠? 설명력입니다. 설명력.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모델이 여기서 만든 이 에스티메이트 값이 되겠죠. 그래서 웨이트는 27.4847 더하기 8.8의 타임, 이런 수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 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거고, 여기에 이 모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 몇 %나 설명하느냐 할 때 이 R스퀘어 값을 사용한다. 그래서 R스퀘어 값이 0.7007이기 때문에 70%를 설명할 수 있다. 이 모델이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70%를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회귀 분석 결과물들을 잘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거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해 주시고요. 32번 볼게요. R스퀘어 값 나왔으니까 또 한번 보죠. R스퀘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R스퀘어 값은 총제곱합에 대해서, 총제곱합이라는 게 총분산의 합이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전체의 변동분에서 전체 변동분 중에서 이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비, 이게 R스퀘어다. 예, 맞죠? 전체에 대해서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비율이 결정계수입니다. 예, 그래서 1번 맞고요.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독립 변수가 추가된다면 결정계수는 변화하지 않는다. 예, 이 내용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결정계수에 대한 거를 어떤 책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어떤 내용에서는 그냥 결정계수에 대해서는 설명력이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R스퀘어 값은 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씩 증가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설명력이 더 좋아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중요하지 않은 변수가 들어가도 R스퀘어 값은 늘어나요. 이게 특징이에요. R스퀘어의 특징. 그래서 R스퀘어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다중선형회귀 모형에서 변수가 여러 개가 많이 들어가 있는 모형으로 R스퀘어 값으로 이 모형의 설명력을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쓰느냐? Adjusted R-square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R-square 값에서. 그래서 정답이 로 체크하게 되는 이 2번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R-square 값이 클수록 회귀선으로 실제 데이터를 예측하는 정확성은 높아진다. 설명력이 좋다. 같은 말이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표본 상관계수의 제곱값과 같다.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뭐냐?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의 x, 요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실제로 R스퀘어 값은
상관계수를 제곱한 것과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옵니다. 예,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다만 이게 독립변수가 여러 개가 붙는다. x2, x3 막 이렇게 여러 개가 붙는다. 이럴 때는 이게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완전히 아닌 거, 완전히 아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일반적으로 거의 회귀분석을 단순 선형 회귀분석을 뭐 주로 이야기를 설명할 때 많이 하기 때문에 4번도 뭐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7번 한번 볼까요? 37번 문제가 이게 또 최근에 기출문제에 딱 나왔던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나왔는데 대부분 많이 제가 난이도를 막 엄청나게 높게 표시를 했는데 거의 엄청 많이 틀리셨어요. 대부분 뭐 정답률이 4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정답이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보통의 경우 이제 우리 그 F1 스코어, 그러니까 그 데이터 마이닝 부분에서 머신러닝으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할 때 오분류표를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뭐 10, 10 해서 만드는 이 오분류표, 이 오분류표로 가지고 성능을 평가를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정확도, 오분류율, 민감도, 특이도, 뭐 프리시전, 리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F1 스코어라는 걸 많이 계산해서 사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F1 스코어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데 40회 문제에 이런 형태의 해설을 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틀리셨어요. 이 뭐냐면 F의 베타, 요렇게 이게 베타의 값이 1이 들어가느냐 0이 들어가느냐 1보다 큰 값이 들어가느냐 1보다 작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리콜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프리시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설명하는 문제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 많이 틀렸습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가 F1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식을 우리가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냐면 그냥 F1 스코어는 프리시전 곱하기 리콜 그리고 프리시전 더하기 리콜 이렇게 딱 계산을 했었거든요. F1 스코어는. 그래서 F1 스코어는 여기에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 FB의 계산식이 있는데 계산식을 좀 넓은 면에다가 좀 쓸게요. F의 베타 값은 1 플러스 베타의 제곱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프리시전 곱하기 리콜 그리고 여기에는 베타의 제곱 곱하기 프리시전 더하기 리콜 이게 F 베타의 어떤 산식입니다. 이게 뭐죠? 가중평균이죠. 예, 뭐 지금 베타의 값에 따라서 리콜과 프리시전에 어디에다 더 가중을 줄 거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프리시즌과 리콜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F1 스코어, F2 스코어, F0 스코어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베타가 1이면 어떻게 돼요? 베타가 1이면 여기도 1이 되는 거고 여기 1 되고 그래서 여기에 2 곱하기 해서 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프리시즌하고 리콜이 동일한 가중으로 계산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F1 스코어입니다. 네. 동일한 값으로 이제 여기 곱하기 2, 뭐 요 값이 2가 되겠죠. 예, 2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베타가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0이 되면 이 앞에 내용이 1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고 여기도 0을 곱하면 요 값은 0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베타가 0인 경우에는 리콜 분의
프리시즌 곱하기 리콜이 되기 때문에, 그쵸? 결국 이게 프리시즌이에요. 정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베타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뭐예요? 베타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프리시즌에 더 가중치를 많이 주는 거고요. 베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리콜의 가중치가 많이 들어가게끔 가중 평균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개념을 기억을 좀 하시고 내용을 볼게요. 자, FB가 0인 경우에는 프리시즌과 리콜이 동일한 가중치를 갖는다. 아니죠? 뭐예요? 1인 경우에, 이게 1인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FB가 2인 경우에, 이 경우 2인 경우에는 리콜이 2배가 증가한다. 이게 증가하면 리콜이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예. 맞는데 2배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계산해 보면 4배가 증가합니다. 4배가. 그죠? 예, 4배가 증가하고요. 또 이 0.5로 바뀌면 프리시즌이 2배가 증가하냐. 이게 프리시즌이 점점 이게 1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프리시즌 쪽으로 더 가중치가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이 프리시즌도 2배가 아니라 4배가 증가합니다. 이게 배수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PB가 커질수록 리콜이 비중이 증가한다.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고요.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고, 이걸 기억 못한다라고 하면 F1 스코어보다 커지면 리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F1 스코어보다 베타 값이 작아지면, 1보다 작아지면 프리시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라도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계속 강의만 듣고 계시니까 좀 지루하니까 제가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40번 퀴즈 깜짝으로 내겠습니다. 빠르게 답변을 찾아서 올리시는 분에게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자, 제가 왜 40번 문제를 깜짝 퀴즈로 이제 냈냐 하면, 최근에는 이 그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관련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지니 지수를 계산하는 문제 또는 엔트로피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죠. 예. 3, 4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지니 지수를 계산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ADSP를 공부하고 합격률이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점점 어려운 문제, 틀리도록 유도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니 지수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느냐, 엔트로피까지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전에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다라면 이 문제는 그냥 틀리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 지니 기술을 묻는 문제, 계산하는 문제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0번 문제 풀어보면요, 지니 지수의 계산식을 보면 지니 지수는 1-의 확률에 대한 제곱들을 다 더한 겁니다. 제곱들을 다 서메이션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A가 1개이냐, B이냐, 뭐 3개, 4개, 이게
카테고리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 서메이션 하는 게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굿과 배드 두 가지를 카테고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B 부분의 진위 계수를 구하는데 굿인 사람이 10명, 배드인 사람이 40명이다 라고 하면 굿인 확률은 얼마예요? 이 박스 안에서 굿인 확률은 problem of good of problem은 50개 중에 10개죠. 50개 중에 10개. 그럼 0.2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배드는 50개 중에 8개. 그러니까 0.8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 진위지수에 계산을 해보면 1-0.2를 제곱하고 0.8을 제곱한 것들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0.04 더하기 64 1-0.68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0.32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0.32가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당첨자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답을 올려주셨는데, 두 분은 맞추셨고 한 분은 쭈쿠파크님은 틀리셨네요. 예, 아쉽고요. 일단 두 분 중에서 조금 더 빠르게 말씀해 주신 분이 SW님 예,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나중에 그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42번 한번 볼게요. 42번 문제, 신경망 문제도 예, 중요하죠. 신경망 문제들 중에서는 또 최근에는 단순히 신경망 모형에 대해서 장점, 특장점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신경망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AI 모델, 딥러닝이라는 것에서 효과적으로 이제 신경망 모형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딥러닝의 시대를 오게 했던 가장 핵심적인 연구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기울기 소실 또는 가중치, 처음에 가중치 세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했던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시험 문제로 요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고요. 다층 신경망 모형에서 은닉층의 개수가 너무 많이 설정되면, 은닉층의 개수가 이렇게 너무 많이 설정한다. 이게 뭐예요? 딥하다라는 거잖아요. 너무 이렇게 모델들이 딥하면 X 값들이 있고 Y 값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사이들을 막 통과를 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이렇게 찾아내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신경망 모형이잖아요. 이 신경망 모형에서 이 중간에 히든 레이어를 너무 딥하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노드들의 가중치들을 찾기가, 학습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무슨 문제냐 하면 기울기 소실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역전파 과정에서 앞쪽 은닉층의 가중치가 조절되지 않아서, 이쪽의 가중치들이 조절되지가 않아서 신경망 학습을 제대로 못한다. 백프로퍼게이션을 하면 학습을 피드 포워드 방향으로 학습을 했다가 결과물이 맞지 않거나 조정해야 되면 다시 뒤에서부터 값들, 이렇게 가중치 값들을 조정을 하고 있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런 백프로퍼게이션을 하는데 이 앞쪽에는 그럼 거의 가중치들이 변동이 없어요. 이 앞쪽에서 조절하다가 가다 보면 이걸 기울기 소실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해 준 방법론이 뭐냐? 방법론이 가중치 초기 세팅하는 거. 예. 그리고 렐루라는 활성화 함수를 바꾼 거. 그전에는 여기 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을 하다가 렐루라는 함수를 적용하면서 이렇게 백프로퍼게이션까지 가중치를 조절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고 맞는 내용이고요. 또 이런 문제들은
LSTM이나 GRU와 같은 순환신경망 구조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이게 순환신경망 모형이 뭐죠? RNN이라고 합니다. 리커러시브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RNN이라고 하는데 이런 순환신경망 모형에서의 이런 학습의 문제를 해결했던 알고리즘이 LSTM과 GRU 모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우리 신경망 AI 딥러닝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되느냐. 이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신경망에서 딥러닝 파트에서 나왔던 것 중에 이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42번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별 5개, 별 뭐 한 6개까지 갈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인데 요거는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 모의고사 1차 부분은 요 정도까지로 하고 마지막에 연관성 규칙 분석만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연관성 규칙 분석은 잘 저걸 안 하니까. 자, 연관성 규칙 분석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해서 그로서리 데이터들을 가지고 인스펙트 해가지고 보니까 데이터들이 이렇게 아이템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죠? 우리가 편의점에서 나오는 그 바코드, 바코드 가지고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이 바코드 데이터들을 거의 다른 많은 그 전처리 과정 없이 거의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연관성 규칙 분석의 특징이자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다. 뭐 가격이나 이런 거는 다 뺐네요, 그죠? 전처리를 조금 했습니다. 전처리해서 이렇게 장바구니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고, 어프리오리라는 알고리즘을 써서 연관성 규칙 분석을 적용을 했는데 미니멈 서포트와 미니멈 컨피던스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컨피던스는 0.01, 미니멈 서포트는 0.01, 컨피던스는 0.3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어프리오리 알고리즘을 적용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파라메타의 서스피케이션을 보면 컨피던스 하고 보시면 서포트에서 사용되는 미니멈 룰이 그 아이템의 개수를 1개 이상 맥시멈 랭스, 맥시멈 10개까지로 이렇게 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들을 장바구니 안에 아이템들이 10개까지를 들어가 있는 것들을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장바구니 안에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또 분석에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계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맥시멈 랭스를 10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걸 보면서 바로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최소 지지도는 0.01, 최소 신뢰도는 0.3으로 해서 적용되어 총 125개의 규칙이 생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writing, rule, done 해서 125개의 규칙이 생성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생성된 규칙의 최대 길이는 맥스랭은 0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아이템의 최대 조합의 개수의 10개까지 할 수 있다. 이거 맞죠? 맞고요. 아까 여기 위에서 맥스랭을 했죠. 자, 세 번째, 최소 지지도를 통해서 확인된 전체 아이템의 개수는 98개이다. 98개인가요? 전체 아이템의 개수는
159개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예. 159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이 룰을 돌려서 만든 거고, 이것들의 트랜잭션의 아이템이 198개의 아이템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뭐 최소 지지도를 통해서 88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98개는 잘못된 내용이네요. 잘못된 내용이고. 생성된 규칙에 모두 신뢰도가 0.3 이상이어야 한다. 신뢰도는 우리가 미니멈 신뢰도를 0.3으로 세팅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의고사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모의고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 두 번째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네요. 시간이 좀 모자라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1과목의 경우에는 거의 뭐 문제가 저희가 두 번째 모의고사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만들었냐면, 가급적이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과목의 내용들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게 꼬아낸 거는 없어요. 많이 어렵게 꼬아낸 건 없고, 조금 그 어느 정도의 이해 수준만 있으면 모의고사 2에서는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렇고요. 1과목은 한번 풀어보십시오.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고, 특히 3번 같은 경우에 뭐 SQL에 대해서 모르면 사실은 틀리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 번씩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번 같은 경우에는 넣어드렸는데, SQL문에서 where절이 이제 조건절인데, 조건절에서 like라는 조건을 써서 $a%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뭐냐면, 영문의 두 번째 문자가 A가 들어있는 고객들의 이름들을 전부 다 커스터머에서 뽑아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첫 번째 칸 띄우고 두 번째가 A인 거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는 아무거나 상관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 한번 또 볼게요. 8번 문제가 또 딥러닝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가장 관련이 없는 분석은 뭐죠? 서포트 벡터 머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딥러닝과 관련한 문제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CNN, 이게 이미지 분류하는데 되게 좋은 모형이죠. LSTM은 뭐죠? 아까 순환 모형이죠. 순환 모형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잘 예측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순차 모형에 해당하는 거고요. 오토 인코더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LLM. 여러분이 지금 요새 많이 쓰는 LLM 모델, 이런 데 다 뭐 오토 인코더 이런 값들이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2과목 한번 볼게요. 2과목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대상과 뭐죠? 방법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분석할 때 OS의 ID를 달아라,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좋다고 했죠. 요 내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뭐 통찰하고 발견, 뭐 이렇게 풀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이 내용이 나왔어요. 41번 문제에서 41번 기출에서 자원 계획을 묻는 이런 문제가 한 번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기억하시라고 이제 모의고사에 추가를 해드렸고요. 조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한 전략적인 과정이다 하는 거고,
ERP 등을 통해서 모든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든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게 자원 계획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 내용까지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분석으로 한번 갈게요. 통계 분석에서 이 박스 플라 보여주고 해석하는 문제, 이 문제가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까 치크하고 치크 웨이트라는 데이터에서 웨이트와 피드를 가지고 이야기했었죠. 그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들어가는 내용은 피드들입니다. 피드들. 각각 모이들이 어떤 모이들이냐, 그 모이들을 먹었던 닭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를 이렇게 박스 플롯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코사인 그룹의 중앙값은 다른 그룹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다. 코사인 그룹이 어디죠? 예, 이거죠. 여기에 이 중반에 있는 선, 이 선이 이제 중앙값입니다. 이 중앙값은 다른 것보다 가장 크죠? 예, 그래서 맞고요. 이상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나오는 이것들이 다 이상값입니다. 그래서 이상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트밀하고 린시드, 미트밀과 린시드 이 두 가지 그룹의 웨이트 평균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여기에 지금 이것과 이것이 중앙값이고 평균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를 알 수가 없죠. 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림 가지고 평균이 같다 다르다라는 것을 상자 수형 그림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 홀스빈이 이렇게 있는데 홀스빈의 웨이트가 150보다 150 중앙값 정도 되네요. 예, 150보다 작은 개체가 50%에 달한다.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또 맞는 이야기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2번이 잘못 설명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6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자 수형 그림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잖아요. 상자 수형 그림으로 보면은 중앙에 50% 흩어진 정도를 의미하는 거 뭐죠? 4분위수 범위죠. 4분위수 범위. 예,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하는 문제 볼게요. 웨이지, 임금하고 뭐 나이, 그리고 잡 클래스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회귀 모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임금의 수준이 차이가 나는 변수가 나이랑 잡 클래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거를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고 모델에다가 활용을 했어요. 근데 모델에 활용을 할 때 이게 카테고리컬한 데이터잖아요. 잡 클래스가. 이 잡 클래스가 카테고리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대로 쓰면 더미화 시켜서 모델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더미화. 그러니까 잡 클래스가 인더스트리얼인 경우에는 0, 인포메이션인 경우에는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인 경우에 1, 0,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모델의 모델은 age를 독립변수로 넣고 잡 클래스를 넣었어요. 넣고 교호작용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잡과 나이가 교호작용으로 적용했을 때의 영향력은 어떤 웨이지, 임금에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다별량이죠. 다별량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석을 해야 되죠? 다별량 분석을 할 때는 먼저 F스코어를 가지고 결과물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0.05보다 유의하죠. 예, 0.05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이 모델이 유의하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각각에 대해서 0.05보다 작은지를 확인해 봤더니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은
유의하지 않게 나오고 나머지 것들은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델을 쓸 수 있나요? 실제로는 이 모델을 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라도 안 좋은 변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 자, 볼게요. 직업군이 동일할 때 나이가 많을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직업군이 동일할 때 나이가 많을수록 그냥 나이만 본 거예요. 나이만 봤을 때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임금이 올라간다. 계수가 플러스 계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 맞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나이가 동일할 때 인포메이션 직군이 인더스트리얼의 직군에 비해 평균적으로 인포메이션이 이거보다 평균적으로 임금이 높다. 지금 이것도 플러스죠.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증가하면 인포메이션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인더스트리얼에 비해서 높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 두 직군 간의 임금의 평균 차이가 유의하게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거죠. 지금 여기에 지금 나이에 따라 잡2,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냐, 인더스트리얼이냐에 따라서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도 예, 맞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회계식임 0.05에서 임금의 변동률을 설명하는데 유의하지 않다. 지금 이거는 전체 회계식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 F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0.05보다 작기 때문에 임금의 변동을 설명하는 데는 유의하죠. 예, 이건 유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예.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걸로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풀고 싶었던 문제들이 꽤 있는데, 예, 이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실내 구간 구하는 추정. 실내 구간을 추정하는 거. 추정할 때에 사용되는 이 평균값이 있으면 이 평균값의 작은 값과 큰 값을 할 때 주로 평균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게 뭐였죠? 이 빈칸에 들어가는 게 t분포였다라는 거고, 이 t분포에 n-1 그 다음에 알파 2분의 알파 값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n은 71이니까 70개에 90 알파는 1이죠. 0.1이죠. 0.1. 0.1이니까 2분의 1하면 0.05가 되는 거고,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해보면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예. 뭐, 요 정도를 보시고, 나머지는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회귀 분석도 뭐 한 번 더 볼게요. 31번. 지금 시간이 12시네요. 자, 오른쪽 아래는 연비, 자동차의 연비 MPG하고 종속 변수로 놓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을 보면 모델에 MPG가 물결문이 앞쪽에 있다. 그래서 이게 Y에 해당이 되는 거고, X에 하나, 둘, 세 개의 변수가 들어가 있죠. 예. 홀스파워, D레이트, 웨이트 세 가지 변수가 들어가 있고, MPG, 연비가 종속 변수로 들어가 있는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전체 모델 MPG에 해당하는 MPG를 해석하기 위한 이 세 가지 변수들을 가지고 만든 모델은 0.05보다 작기 때문에 오케이. 모델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봤더니 여긴 됐는데 이게 안 됐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모델은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을 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회기식에서 종속 변수는 MPG고 독립 변수는
추정하였다. 맞죠? 맞는 내용입니다. P밸류가 모형의 P밸류 값이 0.05보다 작음으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 지금 요 모형은 이 전체 다중회귀 모형에 대한 값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틀린 내용이고 다중회귀 모형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맞는 내용일 거고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자, 3번 드래프트는 유의 수준 5%에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D-레이트는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 모형은 이게 빠진 이렇게 된다. 최종 모형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거 하나라도 이게 안 좋으면 이 모형은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서 무조건 틀린 건 3번입니다. 추정된 모형의 수정 개수는 0.r adjusted r 스퀘어 값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맞죠? 예, 맞고. 그럼 여기는 아리까리 했는데 이게 워낙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내용은 전체 모델에 대한 유의 수준을 묻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됐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푸셔야 돼요. 실제도. 자, 그러면 37번 문제 한번 더 풀어볼게요. 이게 주성분 분석과 관련한 문제인데 주성분 분석에 관한 문제들이 작년에는 주성분 분석에 관한 문제들이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런데 올해는 주성분 분석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죠. 예.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주성분식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뭐죠? 첫 번째 주성분식이 이거니까 이것들을 식으로 표현해 놓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예.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거예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주성분 분석에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겁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뭐죠? 표준편차죠. 표준편차예요. 표준편차인데 표준편차가 뭐냐? 각각 이게 PC1, PC2, 3, 4의 각각의 변동폭이라는 겁니다. 표준편차. 그 표준편차를 제곱을 하면 우리가 이걸 변동 구간이라고 표현하죠. 전체의 변동. 이 데이터로 전체 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제곱을 하면 뭐가 되냐면 이 제곱한 값들이 1.57을 제곱하면 2.48 이렇게 나올 거예요. 0.99를 제곱을 하면 0.989 이렇게 0.36 0.17 이렇게 제곱을 하면 이 값들을 제곱을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 값들을 다 썸을 해서 퍼센테이지로 만든 값이 변동비입니다. 변동비. 이게 한 62% 정도 되고 한 24%, 25% 정도 되고요. 이게 한 9% 정도 되고 이게 한 4%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토탈이 100%가 되게끔 설명력이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몇 번째까지 주성분을 사용할 것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값이 다 더한 게 한 80% 이상이 되면 거기까지 주성분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요 두 개 더하면 87% 정도 됩니다. 그래서 PC2까지로 해서 주성분을 사용을 하면 전체 이 데이터의 87%로 모델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저희가 깜짝 퀴즈, 마지막으로 깜짝 퀴즈 하나 낼게요. 41번 문제 깜짝 퀴즈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41번 문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렇게 최근에 40회 기출 문제에서도 나왔는데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 대한 결과물을 해석하는 문제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근데 로지스틱 이 결과물을 해석하는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틀리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깜짝 퀴즈로 제가 선택을 했고요. 선택을 했고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대답해 주시는 분한테는 이제 뭐 커피 쿠폰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붓꽃나무, 붓꽃에 대한 그런 데이터예요. 아이리스 데이터죠. 스피시스가 그 세토사이냐 벌시컬러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데이터를 A에다 넣고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이 종을 구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이 세토사와 벌시컬러 두 가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 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뺐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분류하는 형태의 모델을 세팔랭스라는 독립변수 하나를 가지고 세토사와 벌시컬러를 구분하는 모델을 GLM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풀었다라는 거죠. 바이노미얼, 패밀리를 바이노미얼로 하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설명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통계적으로는 한 변수 세팔랭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네요. 자, 이걸 보고 이제 해석을 한번 볼게요. 자, 1번 세팔랭스가 p-밸류가 낮기 때문에 변수 세토사와 벌시컬러를 구분하는 데 유의하다. 네, 맞죠? 여기가 0.05보다 낮기 때문에 유의한 변수다. 맞습니다. AIC 값이 높을수록 모형 적합도가 높다를 의미한다. 요 내용이 틀렸어요. AIC 값, 여기에서 지금 이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평가할 때 이 AIC 값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 값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예,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에 지금 나오는 그러면 널 디바이스는 뭐고 레지듀얼 디바이스는 뭐냐? 널 디바이스라는 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변수를 빼고 절편만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 절편만 가지고 만든 모델입니다. 절편 모형이에요. 절편 모형의 AIC가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레지듀얼 모형은 절편 모형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분석했던 이 데이터까지 포함한 분석 모형에 대한 ACF 값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크면 좋을까요? 작으면 좋을까요?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좋고요. AIC 값이 이 값이 최종적으로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모델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이 모형을 하기 위해서 6번 이터레이션 반복을 해서 이 모델을 개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튼 이 뭐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게 잘못된 거고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뭐 상대적으로 높은지 낮은지는 상대 비교할 그게 널 데비에이션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할 수는 있겠죠. 예. 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진 않죠. 좀 낮긴 한데 이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내용이에요. 자, 세팔랭스의 회귀계수가 양수이면 이 개수가 양수이면 이 개수 값이 양수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0이고 이게 1이기 때문에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벌시컬러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닐 확률이 높아진다. 벌시컬러의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 말을 비꼬아 놨네요. 그죠? 예, 근데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intercept는 이게 랭스가 0일 때 벌시컬러의 확률을 로그 에즈로 만드는 거다. 예, 이것도 맞죠? 이건 절편만을 말하는 거고 절편은 이 가중치를 0으로 했을 때에 1을 표현하는 벌시컬러 1에 대한 로그 오즈가 됩니다. 자, 몇 분이 이제 정답을 풀어주셨는데요. 김공진님, JYP님이 계산 틀리셨고요.
정답을 푸신 분이 또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계시는데 민님이랑 SWSW님이 다 맞추셨어요. 다 맞추셨는데 SWSW님은 앞부분에서 이제 커피 쿠폰을 하나 타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음으로 푸셨던 민님을 당첨자로 선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SWSW님 기분 좋게 생각하세요? 잘 푸셨습니다.